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오래됐지만 또 유종처럼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논쟁이죠.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토큰화된 금이라는 새로운 선수까지 등판시켜서 이 21세기의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 대체 무엇일지 그 챔피언을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살펴볼 자료는요.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G와 아주 유명한 금 옹호론자죠. 피터 슈프의 토론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두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과연 미래 가치의 주인이 누가 될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 과연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해온 이 물리적 실체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홀연히 나타난 암호화된 코드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 구도죠. 사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자산이 더 오를까 이걸 맞추는 걸 넘어섭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뭐랄까 철학의 충돌이거든요. 신뢰에 대한 철학의 충돌이라? 네. 시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금, 그 물리적인 실체를 믿는 거고요. CG는 인간의 약속이 아닌 수학과 코드로 증명되는 비트코인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바로 그 신뢰 모델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두 자산의 가치를 보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게 모든 논쟁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두 자산이 가는 길이 완전히 갈라지죠. 먼저 피터 슈프가 지지하는 토큰화된 금 모델을 볼까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실제 금을요, 어딘가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고 내가 이 금의 주인이다라는 증표, 즉 토큰을 블록체인 위에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장 큰 단점, 그 무겁고 나누기 어려운 걸 디지털로 해결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 1.5 버전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금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디지털 기술로 휴대성이랑 편의성을 더한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금고를 관리하는 누군가, 그리고 토큰을 발행한 그 회사를 믿어야만 한다는 점이에요. 이 토큰 가져오면 정말 금으로 바꿔줄 거죠? 라는 믿음. 그게 없으면 이 토큰은 그냥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르냐? 신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참 역설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신뢰가 필요 없죠? 바로 그게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지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중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수학, 그 자체를 믿는 시스템인 거죠. 수학을 믿는다? 네. 제3자가 네, 이 돈은 당신 겁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검증하는 그 암호화된 코드, 그 자체가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작업증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할 수도 없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런 원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토큰화된 금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잘 섞여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셈이고요. 통합이 목표군요.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정반대죠. 기존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성공하는 아주 상반된 길을 가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신뢰 모델의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화폐의 3대 기능, 가치 저장, 교환 수단, 계산 단위라는 잣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두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가치 저장 기능이겠죠? 그렇죠. 미래의 내 구매력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의 문제니까요. 이걸 따지려면 희소성, 영속성,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희소성부터 볼까요? 토론 중에 CG가 슈프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그래서 지구에 금이 정확히 얼마나 있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금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슈프가 뭐라고 답했나요? 당연히 정확히 모른다고 인정했죠. 이게 금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뭐랄까, 지질학적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질학적 불확실성이요? 네, 우리는 내일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될지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영화에서처럼 소행성에서 금을 채굴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심지어 연금술처럼 금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통제 불가능한 변수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금의 희소성은 자연에 의존하는데 그 자연이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정해져 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누구나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블록체인 코드를 보고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CG가 강조하는 검증 가능한 희소성입니다. 누구의 발표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대적인 희소성. 이게 비트코인의 강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영속성입니다. 이 부분은 쉬프가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죠. 금은 수천 년간 변하지 않고 인류와 함께 해왔다. 만질 수 있다는 그 안정감도 있고요. 네, 그게 금의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이죠. 물리적 영속성, 부식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CG는 여기에 네트워크 영속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맞섭니다. 네트워크 영속성이요? 그건 뭔가요? 비트코인이라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만 개의 컴퓨터, 즉 노드들이 똑같은 거래 장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한 해킹이나 재난으로 일부가 사라져도 전체 네트워크는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홍수, 전쟁 같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쉬프의 가장 강력한 반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변동성.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떻게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냐. 이 비판은 정말 뼈아프잖아요. 고점 대비 금에 비해 40%나 더 하락했다고 꼬집었죠. 그리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정말 끔찍한 단점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CG는 여기서 시간의 프레임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시간의 프레임을 다르게 본다. 네, 1년, 2년이 아니라 15년 전체를 놓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변동성은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초기에 겪는 성장통일 뿐이라는 해석이죠. 아,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라는 해석이군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변동성이 오히려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쉬프가 도박이라고 비판했던 그 투기 열풍이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네트워크를 지키는 보안 요원, 즉 채굴자들의 월급을 대준 셈이라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네트워크에 투기적 수요가 자본을 끌어들여서 가격을 높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 덕분에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아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투입하고 네트워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투기가 네트워크를 키우는 연료 역할을 했다니. 자, 그럼 다음 기능인 교환 수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죠. 네, CG가 토론 무대 위 금괴를 가리키면서 한 말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그 금, 지금 당장 국경 너머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예, 가깝죠. 공항 검색대에서 작은 금목걸이 하나만 차고 있어도 온갖 질문을 받는데 금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토큰화된 금도 결국 발행기관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요. 반면 비트코인은 머릿속의 비밀번호, 그 니모닉 구문만 외워두면 전 재산을 들고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실제로 바이낸스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실용성을 강조했죠. 아프리카 사용자가 송금 시간을 3일에서 3분으로 단축한 사례도 들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쉬프가 그건 비트코인을 쓴 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죠.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쉬프의 주장은 이거예요. 당신이 카드를 긁는 순간 거래소는 당신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아서 그 돈, 즉 달러로 가게 주인에게 지불해준다. 아, 가게 주인은 비트코인을 받은 적이 없고 달러를 받았다. 그러니 이건 비트코인을 교환 수돈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본 건가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쓴 담보 유동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요. 듣고 보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도 결국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건 아닌가요? 왜 유독 비트코인에만 그 잣대를 그렇게 엄격하게 들이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동네 가게에서 커피 사 마시는 그런 P2P 직접 결제라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쉬프에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CJ가 보는 비트코인은 그런 잔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즉, 궁극적인 정산층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정산층이요? 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결제망이 아니라 국가 간 송금이나 기업 간 거액 결제에 쓰이는 스위프트 같은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낸스 카드는 그 거대한 정산층과 우리가 쓰는 현실 세계의 결제 시스템을 이어주는 가장 효율적인 다리, 브릿지 역할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인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다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왜 가치가 있는데? 라는 질문이죠. 특히 피터 시프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It does nothing. 고요. 네. 슈프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금은 반도체에도 쓰이고 치과에서도 쓰이고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효용이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 코드 조가리일 뿐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으니까요. CG는 여기 어떻게 반박했나요? CG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구글, 트위터, X도 만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 기술적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제공하는 아주 고유한 기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효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정부나 은행도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을 수 없는 검열 저항성. 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네. 둘째는 앞서 말한 국경 없는 가치 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누구도 마음대로 돈을 더 찍어낼 수 없도록 2,100만 개로 고정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화 정책입니다. 이런 기술적 효용에다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더해져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형성한다는 게 CG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쉬프가 말하는 순수 투기라는 비판도 이 지점과 연결되겠네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옮겨가는 게임일 뿐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맞습니다. 쉬프는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을 찾는 게임, 즉 더 큰 바보 이론으로 보고요. 실제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를 이전시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CG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겠죠. 물론이죠. CG는 쉬프가 이 생태계의 한쪽 면,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시장에는 투기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효용을 창출하는 수많은 개발자, 기업가, 프로젝트 빌더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초기에 그 투기라는 행위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생존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 아까 나왔던 그 보안요원 월급 이야기군요. 네. 투기적 수요가 없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채굴제들이 비싼 전기료를 내가면서 네트워크를 지킬 이유가 없었겠죠. 초기의 투기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안 예산을 충당해준 셈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의 행위는 단순 투기가 아니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될지 모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략적 베팅으로 봐야 한다는 게 CZ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논쟁의 모델을 좀 더 넓은 거시경제 환경으로 옮겨보죠. 흥미롭게도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법정화폐, 즉 달러나 원화 같은 피아트 시스템에는 아주 비판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1971년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로 전 세계의 돈은 사실상 정부의 약속, 즉 이 종이를 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신뢰 하나에만 의존하게 됐거든요. 두 사람 모두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이 시스템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우리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스템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법정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들이 요즘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제도적 역설입니다. 제도적 역설이요? 네,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우리가 발행하는 이 종이돈,
좀 불안합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만약 법정화폐가 완벽하다면 이자도 안 나오는 그 무거운 금을 굳이 창고에 쌓아둘 이유가 없죠. 이 현상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역할이 나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금은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주체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나 거대 기관들이 시스템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리스크 관리 자산이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보험 같은 거죠. 시스템 안에서의 안전장치. 네, 반면 비트코인은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 밖으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리스크 회피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 시스템 밖으로의 탈출구. 그렇죠. 시스템 안에서의 안전장치냐, 시스템 밖으로의 탈출구냐, 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네요.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입니다. 시장 주기나 세대 교체 같은 요인들은 이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슈프는 금의 시대가 다시 왔다고 아주 자신하던데요. 네, 쉬프는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금이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할 때 비트코인이 반짝했지만 이제 금이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었으니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날 거다. 금이 돌아오면 비트코인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두 자산이 꼭 그렇게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사는 관계일까요? 공존할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공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역할이 명확히 다르거든요. 금은 변동성이 낮으니까 방어적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은 크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으니까 공격적 해지나 뭐랄까 초과 수익 추구 자산으로 동시에 담을 수 있죠. 아, 성격이 다른 두 명의 수비수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둘 다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기능은 하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대 교체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그렇죠. 쉬프는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으로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금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세대 교체는 정말 무서운 흐름이죠. 저만 해도 실물 금반지 하나쯤은 있어야 마음에 놓이는 세대인데 제 조카는 게임 아이템에 수십만 원을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이런 세대적 경험의 차이가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게 결국 금과 비트코인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치 저장 수단은 그 시대의 기술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농업 시대에는 땅이었고 산업 시대에는 운반과 보관이 용이한 금이었죠.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이 정보화 시대에는 암호학으로 보증되는 디지털 정보가 그 역할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진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아주 유리한 구조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의 심층 분석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토큰화된 금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 다리 역할을 하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예 신뢰의 주체를 없애버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시대에 각기 다른 필요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말미에 CG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이 잘 되길 바라지만 비트코인은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가격 전망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미래 사회는 가치를 저장하고 검증하고 이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보화 시대의 궁극적인 가치 저장고는 과연 수천 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물리적 원자, 애통일까요? 아니면 암호학으로 영원히 보호되는 디지털 비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